안녕하세요. 목회학개론 11주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회 생애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태동기였고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이제 설립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보통은 이제 그 첫 해부터 한 5년 정도 안쪽에를 우리가 보통 태동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성장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같은 경우는 5년에 6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를 우리가 이제 성숙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성숙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태동기에는 이제 교회에 필요한 비전이라든지 이제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는 시기. 네,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에는 그것을 위해서 교인들이 헌신하는 시기. 그래서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성숙기에는 이제 안정을 찾는 시기. 실제로 이제 그 처음에 세웠던 비전이 또는 목표가 달성되는 시기를 우리가 성숙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성숙기는 이제 안주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갱신을 위해서 적합한 시기가 바로 성숙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숙기를 잘 보내게 되면 이제 안주하지 않고 교회 갱신을 시도하게 되면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지만, 성숙기를 잘못 보내게 되고 그래서 안주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첫 태동을 해서 물론 이제 개교가 아니니까 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시기를 거쳤습니다. 성장하는 시기를 거쳤고, 지금은 이제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쇠퇴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남아 있고요. 제대로 된 성숙을 거치지 못하고 쇠퇴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쇠퇴기는 과거 회상적 행태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과거의 성공이나 영화를 되씹으면서 왕년에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교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말이야, 그때가 좋았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쇠퇴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이제 개척하고 것이 많은 시간이 지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안에 많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성숙기가 지났고, 성숙기 때 교회 갱신을 시도하기보다는 거기에 안주해 버렸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꾸 회상하게 되는데, 과거를 회상하면 옛날엔 이랬는데 그러면 꼰대 소리밖에 들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결국 교회는 이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해서 현재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쇠퇴기의 대표적인 실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쇠퇴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권적 경영과 통제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자꾸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극복하려고 중앙집권적으로 교회를 막 경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 안에 의사소통이 부재하게 되고요. 또 조직이 경직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쇠퇴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퇴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한국 교회가 쇠퇴기를 겪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어쨌든 이런 실수가 우리 안에서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 실수는 목회 지도자가 이 시기에 교회갱신의 방안으로 교회가 성장기에 사용해서 효과를 봤던 프로그램들을 다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했어. 우리는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성장을 이루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전에 성공했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정을 추구하는 건 결국 안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갱신되려면 교회를 뭔가 바꾸고 싶다면 예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변화를 시도한다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감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싫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그러다 결국 망하는 거죠. 조금 전에 첫 번째 실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것은 그냥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또 예전 방법을 쓰는 거죠. 안정적이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맞다면 써야 되는 거지만 지금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상황에서 내가 시도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교회가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굳어져 있습니다. 패턴화돼 있죠. 이걸 깨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교회가 갱신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목회 지도자가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겪는 생애 주기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쇠퇴기에 접어들기 전 교회 갱신의 방안을 마련한다면 교회는 다시금 생애 주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연할 때 갱신을 시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근데 이미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가서는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의 마지막 주제인데 지역사회 상황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지역사회 문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첫 번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특성 집단의 특성을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으로 대표되는 이념과 규범, 또 형식적, 비형식적 사회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문화라는 건 그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문화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문화가 될 수 있는데요.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회가 어떤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달랐던 거죠. 거기다가 또 종교에도 차이가 있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화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은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것만 좀 따로 떼어낸다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 지역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범주를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PPT에다 다 옮기는 것은 좀 어려워서 250절 참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주민의 활동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활동적인가 아니면 조용한 삶을 즐기는가, 지역 사람들이
가족 중심형인가 아니면 업무나 사회적인 성공 지향형인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강한가 아니면 개인주의 의식이 강한가?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성향이나 정당에 대한 선호가 있는가? 지역 주민들은 개발론자들이 많은가 아니면 환경보호론자들이 많은가? 지역적으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가? 아니면 전통보다 변화나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가? 지역사회의 인구 이동이 많은 편인가? 아니면 별로 없는 편인가? 그리고 인구 이동이 많으면 많은 요인은 무엇인가? 지역사회가 문화적으로 동질적인가? 아니면 다원화되어 있는가? 지역 주민들이 주된 경제적 기반이 직장 생활인가? 아니면 농업이나 어업 등인가?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는 전문직이 많은가? 아니면 일반 노동자가 많은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학력은 어떠한가? 지역 주민들이 하이테크의 영향에 민감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밖에 지역사회 문화를 알려주는 지표들로는 지역사회의 주요 축제나 행사의 종류, 모임의 주요 장소, 주요 지역 단체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문화는 우리가 일단 존중해야 됩니다. 일단 존중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과 대치를 이룬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들의 고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천주교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사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문제가 좀 생겼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박해를 겪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사를 천주교가 수용을 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수용하지 않았고요. 천주교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문화라는 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 지역사회 문화들을 다양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종교 특성입니다. 자, 지역교회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종교적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종교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교회에 출석한다면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싶은가, 또 지역 주민으로서 교회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지역사회의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은 지역 교회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과거에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아침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정화수를 떠놓고 하던 이제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새벽 교회의 발단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설명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주로 어떤 대상에게 비는 게 우리나라의 종교적 형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제 불교도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화되면서 뭔가를 기원하는 어떤 기복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 사회의 종교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 역시 지역 사회의 종교적 특성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전에 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바알화가 우상숭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우상숭배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것이 진정한 야훼 종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성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오늘 여기 질문에서는 교회랑 관련돼서 이제 종교적 성향을 파악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성향, 종교적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인구 특성 이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인구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지역의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고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몇 명이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때는 그 지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홈페이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도 있고 도도 있고 또 구도 있고 동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동이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단위까지 홈페이지들이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그 지역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의 인구 특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지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역 교회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전도하는가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인구적 특성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이가 나와 있죠. 지역민들의 평균 연령과 각 연령별 인구 분포와 현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세대가 많냐,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많으냐, 아이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어쨌든 나이죠, 나이. 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족 상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몇 명이나 있고 자녀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이제 나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이들이 없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겠다. 네, 이거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수준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물론 이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 그 수익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바쁜 사람들에게 뭐 취미나 뭐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지역사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의 이제 수입 수준,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평균 수입, 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겠죠. 사회적 지위. 그래서 그 뭐 하층이냐, 중하층이냐, 중산층이냐, 중상층이냐, 상층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고용과 경제적 기반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고용이 실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용을 하는 쪽이 더 많은지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것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 지역은 특정한 직업,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 게 맞지만 내가 가는 곳이 꼭 그런 곳은 아니니까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만의 특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분포 비율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기독교가 많은지 불교가 많은지 천주교가 많은지 또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많이 있는지 등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특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역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라도 쪽에 기독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데 뭐 또 이제 경상도 쪽에 가면 불교 비율이 상당히 또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지리적으로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변동 요인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멀지 않은 시간에 닥쳐올 연령별 인구 통계, 뭐 지역 산업의 특성 등 지역사회의 변화와 변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뭐 연령별 인구 통계나 지역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은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예측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 주도적인 개발이나 특정 지구 지정, 금융위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등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역사회 변동 요인 이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해 내야 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응 또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여유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회자는 교회와 사회의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적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상황적 리더십은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표현이 바뀌는 거죠. 카멜레온처럼 카멜레온이라는 특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카멜레온 그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바꾸듯이 이제 그런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회자는 어떻게 사역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다음의 기준을 가지고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지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이제까지 이 지역의 기존 교회가 채워주지 못한 신앙적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그 사역을 계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 없이 그냥 시작하게 된다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뿐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가 원하는 또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와 면밀한 협력관계를 상호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한국 목회 리더십의 전망 및 과제. 이제 이 수업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라 목회자 리더십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이 장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변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변화도 있고요. 또 이 나라의 변화도 있고 뭐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 과거의 목회 방식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리더십 스타일을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과거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거나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어느 지역에서는 70년대 목회 스타일이 또 어느 지역에서는 70년대 리더십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상황적 리더십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는 주제가 되겠는데 뭐 이것을 위해서 교인들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도 살펴봤고요. 또 교인들의 성숙도 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봤고 또 교회 생활 주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살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적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두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